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진 여자였습니다. 눈물이 많고 손길이 따뜻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여자를 딸처럼 여겼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어머니 팔을 붙잡고 이렇게 말하는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통장 어디 있어요? 비밀번호 말해요. CCTV 속 어머니는 겁먹은 아이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화면 앞에서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실을 직면해야 했습니다. 이 여자가 나를 선택한 것은 처음부터 어머니의 재산 때문이었다는 것을. 강남 아파트, 상가 건물, 그리고 치매 초기 아무것도 지킬 수 없게 된 어머니. 제가 직접 데려온 여자였습니다. 제가 직접 고른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이상한 말을 했을 때도, 낯선 전화를 해왔을 때도 저는 아내의 말을 믿었습니다. 치매라서 그래요. 기억 왜곡이에요. 그 말을 믿은 것이 두 번째 잘못이었습니다. 첫 번째 잘못은 그보다 훨씬 전에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건 나쁜 여자 이야기가 아닙니다. 눈 뜨고 당한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어떻게 끝을 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외아들입니다. 형제도 없고 아버지도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집안에는 늘 두 사람만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저. 어머니는 강한 분이었습니다. 남편 없이 아들 하나 키우면서도 흔들리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강남 아파트 한 채, 상가 건물 하나. 그것은 어머니가 평생을 아끼고 버텨서 지켜낸 전부였습니다. 손 벌린 적 없고 남에게 기댄 적도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런 어머니 밑에서 자란 저는 그러나 어머니를 많이 닮지 못했습니다. 회사 일에 치이다 보면 어머니 안부 전화 한 통이 미뤄졌고 명절이 지나면 다음 명절이 됐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는 쓸수록 더 익숙해졌습니다. 그렇게 어머니 혼자 그 집을 지키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그 무렵 그 여자를 만났습니다. 처음 만난 날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밝고 단정한 인상이었습니다. 말씀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다고 했고 노인을 모시는 일을 오래 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여자는 두 손을 모아 꾸벅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손을 먼저 잡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 모실게요.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저는 그 눈물을 진심이라고 읽었습니다. 어머니도 그 자리에서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그 웃음 하나가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 웃음이 제 죄책감을 덜어줬습니다. 자주 곁에 있어드리지 못한 시간들, 혼자 두었던 저녁들, 그 여자가 곁에 있으면 그 빚을 조금은 갚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이 제 눈을 흐리게 했습니다. 결혼은 그렇게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주변에서 이른 결혼이라고 했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신다는 것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아내는 어머니 앞에서 언제나 다정했고 말이 부드러웠으며 먼저 챙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다정함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는지를, 그 눈물이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를. 내가 직접 데려온 그 여자가 이미 그 순간부터 계산을 시작하고 있었다는 것을, 어머니에게 무언가 달라지는 조짐이 나타난 것은 그로부터 오래지 않아서였습니다. 결혼 후 첫 해는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아내는 살림을 잘 꾸렸고 어머니께 자주 전화를 드렸습니다. 저는 회사와 집 사이를 오가며 그 평온함이 당연한 것인 줄 알았습니다. 오히려 결혼을 잘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머니도 그 시절엔 딸 생겼다고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드리면 같은 말씀을 2번 하셨습니다. 며칠 전에 나눈 대화를 기억 못 하셨습니다. 처음엔 그냥 나이 드셔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병원을 억지로 모시고 간 날 의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치매 초기입니다. 지금부터 관리가 중요합니다. 귀에는 들어왔지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치매. 그 두 글자가 어머니에게 붙는다는 것이 낯설었습니다. 평생 강하게 살아오신 분이었는데, 흔들린 적 없는 분이었는데,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집에서는 위험해요. 넘어지기라도 하면 큰일 나잖아요.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혼자 그 넓은 집에 계신다는 게 저도 걱정이었으니까요. 아내는 며칠에 걸쳐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요양원이 더 전문적이라고. 24시간 돌봐주는 사람이 있다고. 우리가 맞벌이를 하는 이상 집에서 모시는 건 어머니한테도 좋지 않다고. 저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피곤했고 바빴고 솔직히 판단을 내리기가 두려웠습니다. 결정을 미루면 아내가 알아서 정리해줬습니다. 그 편리함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요양원 후보지도 아내가 먼저 알아봤고 상담도 아내가 다녀왔습니다. 저는 서류에 서명만 했습니다.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신 날이었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평생 그 집에서 사셨는데 들고 나온 것은 작은 가방 하나였습니다. 어머니는 방 안을 한번 둘러보더니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그냥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그 침묵이 마음에 걸렸지만 저는 그날도 핑계를 찾았습니다. 적응하시면 괜찮아질 거라고. 더 안전한 곳이라고. 전문가들이 곁에 있다고. 하지만 어머니 손을 잡고 나오던 그 복도에서 저는 잠깐 발이 멈췄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 설명할 수 없는 무게. 그것이 무엇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첫 번째 잘못이었습니다. 어머니 집을 지켜드려야 했던 사람은 저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집을 비운 채 어머니만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단둘이 그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이후 어머니가 저에게 전화를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안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전화 너머 어머니 목소리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요양원에 가신 뒤로 어머니는 자주 전화를 하셨습니다. 처음엔 별 내용이 없었습니다. 밥 먹었냐고, 춥지 않냐고, 오늘 날씨가 어떠냐고. 치매 초기라 했지만 그런 전화만 놓고 보면 크게 달라진 것 같지 않았습니다. 저는 짧게 대답하고 끊었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나중에 다시 전화하겠다는 말로.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시간에 전화가 왔습니다. 저녁 늦게였습니다. 받자마자 느낌이 달랐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웅크린 것처럼 어딘가 눌린 것처럼. 아들아, 나 혼났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누가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가 망설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며느리가 화냈어.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며느리라면 제 아내였습니다. 아내가 요양원에 들렀다는 이야기는 가끔 들었습니다. 어머니 챙기러 다녀왔다고 직접 말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게 고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혼을 냈다니. 그날 밤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엄마한테 뭐 했어? 아내는 표정 하나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살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치매라서 그래요. 기억 왜곡이에요. 없던 일도 있었다고 하고 있던 일은 반대로 기억하고. 제가 얼마나 잘해드리는데요. 차분했습니다. 논리적이었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까지 있는 사람이니 치매 증상에 대해서는 저보다 훨씬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두 번째 잘못이었습니다. 어머니 말보다 아내 말을 먼저 믿은 것. 전화 너머 그 작은 목소리를 증상으로 치부해버린 것. 그 뒤로도 어머니의 전화는 이어졌습니다. 내용은 비슷했습니다. 누가 화를 냈다는 것, 무언가를 빼앗겼다는 것, 무섭다는 것. 그때마다 저는 아내의 설명을 떠올렸습니다. 기억 왜곡, 치매 증상, 어머니가 혼란스러워 하시는 거라고. 하지만 이상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다른 것들은 잊어버려도 그 이야기만큼은 반복해서 하셨습니다. 혼났다는 것, 무섭다는 것. 치매가 진행될수록 기억이 흐려진다고 했는데 유독 그 감정만큼은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점을 이상하게 여겼지만 끝까지 파고들지 않았습니다. 직접 요양원에 찾아가서 어머니 손을 잡고 물어봤어야 했습니다. 아내 말이 아니라 어머니 눈을 보고 확인했어야 했습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전화는 어느 순간부터 뚝 끊겼습니다. 제가 바빠서 못 받은 것인지 어머니가 걸기를 포기하신 것인지
그것조차 저는 한동안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요양원에서 연락이 온 것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때였습니다. 요양원에서 전화가 온 것은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업무 중에 받은 전화였고 처음엔 어머니 건강 관련 연락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수화기 넘어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말을 고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보호자분, 확인하실 영상이 있습니다. 그 한마디에 손이 멈췄습니다. 다음 날 요양원을 찾아갔습니다. 안내를 받아 들어간 작은 사무실에는 모니터가 놓여 있었습니다. 담당자는 말없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엔 그게 아내인지 몰랐습니다. 익숙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익숙한 머리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움직이는 방식이 낯설었습니다. 집에서 보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카메라 각도 탓인지 아니면 제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인지 아내는 어머니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침대 끝에 앉아 계셨습니다. 등이 굽어 있었고 시선이 아래를 향해 있었습니다. 아내가 무언가를 말했습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입모양과 손짓만으로도 충분히 읽혔습니다. 그 순간 자막처럼 자료 화면에 대화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통장 어디 있어요? 어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내의 손이 어머니 팔을 붙잡았습니다. 3개. 어머니 몸이 기울었습니다. 비밀번호 말해요. 입 다물고 있지 말고.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속 어머니는 겁먹은 아이 같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평생 강하게 사신 분이었습니다.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저렇게 앉아 계셨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담당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장면이 한 번이 아니라는 것. 방문 때마다 비슷한 일이 반복됐다는 것. 요양원 측에서도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는 것. 그리고 어머니가 직접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말을 잇지 못하셨다는 것. 어머니가 전화로 혼났다고 했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기억 왜곡이에요. 치매라서 그래요. 아내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목소리를 증상으로 접어두고 아내 말을 사실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선택이 이 화면으로 돌아왔습니다. 모니터를 끄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발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방 앞을 지나쳤습니다. 문틈 사이로 어머니가 창밖을 보고 계신 모습이 보였습니다.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무슨 말을 드려야 할지 몰랐습니다. 요양원 현관을 나서면서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영상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담당자가 끝에 덧붙인 말이 있었습니다. 확인해야 할 장면이 하나 더 있다고.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아직 다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다시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담당자는 말없이 2번째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은 채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각오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제 본 것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이었으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어머니 방에서 가방을 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것이었습니다. 평소 어머니가 아끼시던 낡은 가죽 가방.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고 아내는 그 가방을 뒤졌습니다.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안에 든 현금을 손에 쥐었습니다. 잠시 멈추는 듯 했습니다. 카메라를 의식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 그러다 아내가 혼잣말처럼 입을 열었습니다. 어차피 쓸 줄도 모르잖아.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화면을 더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짧은 장면 안에 제가 보지 못했던 시간들이 전부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전화로 혼났다고 했던 날들, 무섭다고 했던 밤들, 전화가 뚝 끊겼던 그 이후의 시간들. 담당자가 조용히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방문 기록이었습니다. 아내의 요양원 방문 횟수는 제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저에게는 가끔 다녀왔다고 했지만 기록상으로는 거의 매주였습니다. 그리고 방문 시간은 대부분 제가 회사에 있는 오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며칠이 걸렸습니다. 그 며칠 동안 저는 아내와 한 공간에 있었습니다.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아내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정했고 말이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을 내가 얼마나 모르고 있었는지를 생각했습니다. 수사 결과는 예상보다 훨씬 깊었습니다. 아내는 요양보호사로 일하던 시절부터 비슷한 방식으로 살아왔습니다. 재산이 있는 노인이 있는 집을 골랐고 신뢰를 얻은 뒤 조금씩 손을 댔습니다. 한 곳에서 오래 있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생기기 전에 옮겼습니다. 그 과정을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만났습니다. 어머니가 강남 아파트와 상가 건물을 가진 분이라는 것, 외아들인 제가 바빠서 자주 곁에 없다는 것, 어머니가 혼자 지낸다는 것, 아내는 그것을 알고 접근했습니다. 저와의 결혼도 어머니 곁을 지키겠다던 그 다정함도 처음부터 계산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읽으면서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분노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밀려온 것은 다른 감정이었습니다. 창피함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보내온 신호들을 외면한 것, 아내의 말 한마디에 어머니를 의심한 것,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돌아왔습니다. 이미 빠져나간 돈이 얼마인지는 아직 정확히 몰랐습니다. 그것을 확인하게 되는 건 아내와 마주 앉은 그 자리에서였습니다. 아내에게 말한 것은 밤이었습니다. 수사 결과를 손에 쥔 채 며칠을 버텼습니다. 표정을 관리했습니다. 말을 아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아내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일상을 살았습니다. 저녁을 차렸고 TV를 봤고 먼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한 가지를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도 두렵지 않다는 것, 아직 들키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아내는 그것을 내려다봤습니다. 잠깐이었지만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금세 원래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처음부터 계획이었어?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물을 흘렸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오래전 어머니 앞에서 보여주던 그 눈물과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난 당신 사랑했어.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랑이면 우리 엄마 붙잡고 협박해. 처음으로 목소리가 높아진 밤이었습니다. 아내는 울었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삼켜온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어머니가 혼났다고 했을 때, 무섭다고 했을 때, 전화가 끊겼을 때, 그 모든 순간에 아내의 말을 믿었던 저 자신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계좌 내역이 나온 것은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숫자를 확인하는 손이 떨렸습니다. 소액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에 큰 돈이 빠진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조금씩 빠져나갔습니다. 어머니가 기억하지 못할 만큼 천천히, 제가 확인하지 않을 만큼 조용히, 이미 수천만 원이 사라진 뒤였습니다. 저는 그날로 고소장을 썼습니다. 노인학대, 상습절도. 여기까지는 영상으로 확인된 사실이었습니다.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기 혐의까지 추가됐습니다. 요양보호사 시절부터 이어진 전력, 저에게 접근한 경위, 결혼 전후의 정황들. 변호사는 충분히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하고 돌아오는 길에 요양원에 들렀습니다. 어머니는 창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햇볕이 들어오는 자리였습니다. 제가 들어가자 천천히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손을 내미셨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죄송하다는 말도 괜찮다는 말도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냥 제 손을 꼭 쥐고 계셨습니다. 창밖을 보면서 오래 말없이.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무거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너질 때는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조금씩 속에서 허물어지다가 어느 순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아내가 법정에 서게 되는 날은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그 여자가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조사실은 생각보다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형광등 빛이 차갑게 내리쬐는 그 방에서 아내는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흔들리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눈물로 상황을 넘기고 말로 빠져나가고 웃음으로 의심을 잠재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는 달랐습니다. 빠져나갈 곳이 없었습니다. CCTV 영상이 있었고 계좌 내역이 있었고 요양보호사 시절부터 이어진 전력이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정리한 서류는 두꺼웠습니다. 아내 측 변호인도 더 이상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합의를 요청했습니다. 저는 한 가지 조건만 내세웠습니다. 빼돌린 돈 전액 환수, 위자료, 그리고 형사 기록은 그대로 남긴다는 것, 없던 일로 만들지 않겠다는 것. 합의금 총액은 1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아내는 결국 집을 팔았습니다. 적금을 깼습니다. 모아둔 것들을 전부 정리했습니다. 재산 많은 노인들을 골라다니며 쌓아온 것들이 그 자리에서 하나씩 허물어졌습니다. 오랜 시간 공들여 세운 것들이 무너지는 데는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이었습니다. 아내는 마지막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조사실에서 보던 것과 달랐습니다. 무언가를 계산하는 것 같기도 했고 억울함 같은 것이 담긴 것 같기도 했습니다. 당신 후회할 거야. 저는 잠시 그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후회는 내가 아니라 당신이 해. 그게 우리가 나눈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서류를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홀가분하다거나 후련하다거나 그런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오래된 피로 같은 것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는 낮잠에서 막 깨신 듯 눈을 비비고 계셨습니다. 제가 들어가자 눈을 크게 뜨셨습니다. 그리고 한참 제 얼굴을 바라보시다가 천천히 물으셨습니다. 아들아, 나 잘한 거지? 어머니는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기억하지 못하실 겁니다. 그래도 무언가 지나갔다는 것은 몸으로 느끼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그 눈빛에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폐를 끼친 건 아닌지, 자신 때문에 일이 커진 건 아닌지. 저는 어머니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엄마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어머니는 그 말을 들으시고 오래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잘못한 사람은 저였습니다. 어머니가 보내온 신호를 외면했고 아내의 말 한마디에 어머니를 의심했으며 편리함을 선택하면서 어머니를 그 집에서 내보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을 쉽게 믿었고 아들이라는 자리를 너무 오래 방치했습니다. 그 대가는 숫자로 환산되지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겁먹은 아이처럼 고개를 숙이고 앉아있던 그 화면. 작은 목소리로 혼났다고 말하던 전화. 뚝 끊겼던 연락들. 그것들은 돈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달라졌습니다. 그 뒤로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어머니를 찾아갑니다.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드릴 것이 없는 날에도 그냥 어머니 옆에 앉아서 손을 잡습니다. 어머니는 가끔 같은 말씀을 2번 하시고 어제 일을 오늘 처음 듣는 것처럼 물으십니다. 저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늦었지만 이제 제자리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사연을 들으시면서 마음이 많이 무거우셨을 겁니다. 억울하셨던 분도 계실 거고 나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며 가슴이 먹먹하셨던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름 한 번 제대로 불러주는 사람 하나 없이 긴 하루를 버티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그분들 곁에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혹시 공감이 되셨다면 영상 아래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작은 클릭 하나가 이 이야기를 더 많은 분께 전해주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가 올라올 때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은빛인 생극장은 살면서 한 번쯤 억울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참고 버티다 결국 이겨낸 사람들의 이야기, 늦었지만 제자리를 찾아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은빛인 생극장이었습니다.